누군가는 100억을 숨긴 어머니라 했고, 누군가는 자식들을 시험한 잔인한 여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여자는 그저 한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보상금이 아니라 속을 들키지 않으려 했던 어머니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신가요? 저희 채널이 작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은평구 수색동. 낡은 단독주택들 사이로 철거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은 골목 끝. 김옥분 여사는 마지막으로 대문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집. 겨울이면 냉기가 뼛속까지 스미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지만 이 집만큼 마음 붙이고 산 곳이 또 있을까? 옥분 여사는 작고 낡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허름한 누빔 잠바, 검정 모자, 다른 운동화. 누가 봐도 거리의 노인처럼 보이는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속에는 재개발로 받은 100억 원의 계약서와 통장 복사본,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옥분 여사는 서울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지금 이 옷차림을 한 자신을 자식들이 알아볼까 아니면 모른 채 할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100억의 주인이 아닌 거지 할머니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옥분 여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척하며 구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자가 슬쩍 그녀를 훑어보며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저렇게 늙어서도 갈 데가 없나? 마치 그런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분 여사는 담담했습니다. 아무리 외투 안에 거액의 복사본이 들어있어도 사람은 결국 겉을 보고 판단하게 마련이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남 태석의 집이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강남 한복판 아파트 단지 안쪽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옥분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나야. 엄마야, 시어머니. 순간 정적. 그러곤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이 옥분 여사는 허리춤을 정리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냥 아무 말 없이 보자.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머물 수 있을까 해서. 집이 지금 이래저래. 태석은 마침 진료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그도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거기 오래 살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런데 집이 무슨 일이야? 재개발 들어갔어? 집 다 밀리게 됐지 뭐. 태석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얼마쯤? 그 질문에 옥분 여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직 말도 못 꺼냈어. 어수선해서. 그 말에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마침 손님이 와 계셔서요. 내일쯤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말끝에 거절이 묻혀 있었습니다. 옥분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장남은 어색하게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급하게 오셔서 놀랐어요. 다음엔 미리 말씀 주세요. 그 말에 옥분 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억의 주인이라 말했으면 저 표정이 달라졌을까?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옥분아, 참 잘했어. 첫 번째는 성공했네. 어머니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방문은 이토록 조심스럽고 이토록 빨리 돌아서야 하는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지 짐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식집 초인종을 눌렀을까요?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탐역 인근 옥분 여사는 오후 늦게서야 차남 준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해는 지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검은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산 싸구려 귤 한 봉지. 빈손으로 가기엔 마음이 걸려서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이 옥분 여사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무슨 일로? 지나던 길에 그냥 하루 이틀만 좀 머물까 해서. 말끝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 그 현실이 순간 마음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옥분 여사는 조심스레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집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반듯했습니다. 무언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집처럼. 준석은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어머니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왜 이리 와? 형네는? 거긴 사정이 좀 그랬어. 너희 집도 혹시 불편하니? 준석은 얼떨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뭐. 며칠은 괜찮지. 그치, 여보?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방금 정리한 집이 어지럽혀졌다는 불쾌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불과 베개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무실 자리는 작은 방에 마련해 둘게요. 좁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녁상에 오른 반찬은 가지무침, 김치, 계란말이. 준석은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재개발 들어간다며. 거긴 얼마쯤 보상금 나온대? 옥분 여사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뭐 아직 몰라. 다들 그러잖아. 정부 말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 말에 준석은 흠칫하며 웃음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괜히 말 돌리듯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다 다시 가셔. 우리 집 불편하실까 걱정돼서 그래. 그날 밤 옥부는 작은 방 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며느리와 준석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칠은 괜찮다고 했잖아. 며칠이 문제야? 어머님이 요즘 왜 자식들 집 돌며 지내시는지 몰라서 그래? 나 솔직히 불안해. 무슨 소리야? 재개발 들어갔잖아. 어머님, 그 집 꽤 받을 거래. 뉴스에도 떴어? 그 말에 준석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옥분 여사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까지 그럴 줄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수십 년을 입을 닫고 참고 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며칠 머문다는 이유로 그들 속 깊은 속셈이 어찌 이리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괜찮다는 말.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면서 왜 그 말의 진심은 이리도 무거운 걸까? 다음 날 아침 옥분 여사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 집 식구 중 누구 생일도 아니었지만 그저 무언가라도 해놓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준석은 나가기 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요.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녁은 밖에서 해결해요. 그 말에 옥분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걱정 말아라. 하지만 그날 오후 옥분 여사는 캐리어를 다시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막내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의 머뭅도
누군가에겐 계산이 된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깐 머문 자리였는데 괜히 미안해진 적 있으셨나요? 그 마음 저희는 잘 압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은 참 미련하죠. 한번 거절당하고도 또 기대하게 되니까요. 옥분 여사는 그렇게 막내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길, 아주 조금이라도 따뜻하길 바라면서요. 막내 집이라 다를 줄 알았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인근. 버스에서 내린 옥분 여사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준호의 집은 새로 지은 전원주택 단지 안쪽에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잘 정돈된 담벼락들, 그리고 그녀 손엔 여전히 작은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찍 나섰습니다. 전날 밤 준석집 거실 한켠에서 혼자 조용히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좀 따뜻하겠지. 막내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정이 많았으니까.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그녀는 당황한 듯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옥분 여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하루 이틀 머물까 했어. 그 말에 미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지금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좀 어수선해요. 집안은 넓고 깔끔했지만 왠지 사람이 사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고급 소파, 정돈된 가구, 아이들 교재가 쌓인 테이블. 미진은 바쁘게 준비를 마치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옥부는 조용히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싱크대에 컵을 하나 올려놓고 쌓인 접시도 없이 말끔한 공간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괜히 자리를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보일러, 리모컨, 잎이 누렇게 변한 화분, 그리고 방 한켠에 있던 준호 가족의 사진. 사진 속 아이들이 환히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살짝 옆으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떻게 형네 계신 거 아니었어요? 옥분 여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준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라도 주시지. 아, 오늘 저녁은 미진이 나가면서 뭐 안 해놨을 텐데. 괜찮다. 냉장고에 계란 있더라. 내가 끓였지. 그녀는 달걀국을 조용히 끓였습니다. 작고 단출한 식탁에 국그릇을 놓고 반찬 몇 가지를 꺼내며 앉았습니다. 준호는 맛있다며 국을 몇 숟가락 떠넣었지만 그의 시선은 휴대전화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옥분 여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야, 나 내일 아침에 나가도 괜찮지? 왜요? 조금 더 계시지 그래요. 아니다. 일 보고 가야 할 때가 있어.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녀에겐 대답이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작은 방 한 칸에 혼자 앉아있던 옥분 여사는 천천히 작은 수첩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빛이 거의 꺼진 거실 너머로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만 있어도 되겠니?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간절함이 어쩌면 가장 쉽게 외면당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옥분 여사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 집의 작은 방. 게스트용으로 쓰이는 듯한 그 방은 낯설게 반듯했고 어쩐지 오래 머물러선 안 될 것 같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전등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엔 곤지암의 산자락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앉은 옥분 여사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깊어진 눈가, 어느새 손등에 또렷이 자리 잡은 세월의 무늬.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도록 내 자식 집 어디 하나 편히 머물 곳이 없을 줄은 정말 몰랐네. 다음 날 아침, 옥분 여사는 조용히 부엌에 섰습니다. 미지는 이미 아이들 도시락을 챙겨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시겠어요, 어머님? 괜찮다. 나는 미역국 데워 먹을게. 준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지는 시간에 쫓기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챙겨 드세요. 그녀는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갔고 옥분 여사는 다시 조용해진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나도 편하고 그들도 덜 부담스럽겠지.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누군가에겐 분명히 불편하겠구나.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은 안다. 내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마저 조심스러운 집이라면 내가 먼저 나서야 하는 거겠지. 옥부는 그날 새벽 막내 준호의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캐리어 하나와 깊숙이 감춘 서류 봉투 한 장, 그 속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100억 재개발 보상금 지급 확정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그녀가 35년을 살아낸 낡은 단독주택과 작은 텃밭에 대한 최종 보상 결과였고 수개월 전 통보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준호의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잘 지내거라. 이젠 너희가 아닌 나를 좀 살아보련다. 그 말엔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서 돌아선 한 어머니의 조용한 이별 인사였을 뿐입니다. 옥분이 향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 외곽의 작은 실버하우스 단지. 고령자 맞춤 단독형 민간 분양주택이었고 그녀는 몇 달 전 그 100억 중 일부를 내어 계약과 중도금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건 그녀 생애 처음 누군가를 위한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옥분 여사는 실버타운 마당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창가에는 그녀가 아끼던 작의 거울이 햇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오래된 화분이 제자리를 찾았고 부엌 수납장은 손이 닿기 좋은 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늦게라도 자신에게 허락된 선물 같았지요. 몇 달 전 100억 보상금 중 일부를 내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누구의 이름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던 순간 그때의 뿌듯함이 여전히 가슴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옥분 여사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로 살아도 되겠지. 그 순간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좀 더 정밀한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분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옥분 여사가 마지막으로 실버타운 마당에 나섰을 때 바람은 이미 가을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의 화분은 노랗게 물든 잎을 떨구고 있었고 벤치 위에는 지난밤 내린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분명 자신이 원하던 나만의 공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오래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평소 가벼운 어지럼증 정도로만 생각했던 증상이 뇌혈관과 심장 모두에 부담을 주는 상태였던 겁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가능한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며칠 뒤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옥분 여사는 분당 인근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익숙하던 실버타운의 단독주택들과 달리 요양원은 크고 단정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소독약 향이 스쳤고 복도 양옆으로 비슷한 크기의 방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정한 속도로 오가며 어르신들의 상태를 살폈고 휴게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라디오 음악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옥분 여사는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누군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말없이 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오히려 잔잔했지만 한편으론 깊은 고요 속에 묻힌 듯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자 창문이 넓게 난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침대, 옷장,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작은 선반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꾸던 자개 거울이나 화분을 이곳에 옮겨둘 수는 있었지만 벽의 색과 공기의 결은 전혀 달랐습니다. 옥분 여사는 방 안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길 선택하게 될 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이 주는 안정과 돌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입소 절차를 마친 옥분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몇몇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실버타운의 자유로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누군가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편안한 나만의 집에서 느끼는 고독과 돌봄이 있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낯설미, 묘하게 교차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일주일째 되는 날, 옥분 여사는 창가 근처의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빛이 서서히 옅어지고 겨울의 기척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마른 잎이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방 안까지 가만히 스며들었습니다. 햇빛은 창틀을 타고 길게 들어와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 속에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빴습니다. 아침이면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혈압과 체온을 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얘기를, 누군가는 오래된 고향 이야기를 꺼냈지만 옥분 여사는 아직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짧게 대답하다가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옆방에 사는 이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이 여사는 80대 초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고 작은 키에 곱게 단정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이름이 옥분 씨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적응이 쉽진 않죠. 저도 처음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 얼굴이 익으니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은 짧았지만 옥분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그동안 잊혀져 있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불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에게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고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 옆에 앉아 조용히 구경하며 몇 마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에게는 수고 많아요 하고 웃어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봉사자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중간중간 옛날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옥부는 처음에는 뒤쪽에 앉아 있었지만 음악이 흐를수록 발끝이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소리가 잔잔하게 번져가자 오래전 남편과 함께 다녔던 동네 축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픔과 함께 묘한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억 속에 자신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금의 그녀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이 여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옥분 씨, 다음에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그 한마디가 옥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을 지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작은 노트를 꺼내 조심스레 글씨를 썼습니다. 이곳에서도 웃을 수 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따뜻하다.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을 여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어색함 속에서 어떤 계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요양원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 무렵 옥분 여사는 이곳의 일상에 한층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정원 산책을 하며 이 여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흐름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느림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 어르신 실버타운 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유지하시려면 관리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 질문에 옥분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마당, 자개 거울, 오래된 화분, 그 집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별을 보며 이제라도 나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속삭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집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 역시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함과 함께 있음이라는 것도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옥부는 실버타운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은 더 이상 남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은 평생을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살던 지난 세월을 넘어 이제는 온전히 옥분 여사로서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정을 내린 날 저녁 옥분 여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나로 살아야지. 늦지 않았어. 그녀는 실버타운 집을 매각해 얻은 돈과 남은 보상금 중 일부를 앞으로 있을 치료와 생활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작은 여행과 취미 생활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혹시 모를 의료 상황에 대비해 안전하게 마련해 두기로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썼던 돈을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달빛으로 은은하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옥분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로 살아가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혹시 아직 그 순간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불빛 하나를 켜보시면 어떨까요?